안녕하세요. 9월 24일 리서치 모닝 미팅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전일 증시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임정은 의원입니다. 네, 시황팀 임정원입니다. 어제 국내 증시는 반도체 강세가 이어지면서 코스피가 3,500선에 근접한 반면 코스닥은 나흘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오픈 AI 대규모 투자 소식에 AI 낙관론이 재확산된 가운데 국내도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중심으로 한 반도체주 강세에 코스피가 장중 3,490선을 돌파했습니다. 그러나 단기 급등 피로감과 고점 부담에 차익 실현 욕구가 높아짐에 따라 상승 탄력은 둔화됐습니다. 또한 반도체를 제외한 뚜렷한 주도 업종이 부재한 가운데 양시장 상승 종목 비율은 30% 수준에 불과했습니다. 엔비디아의 대규모 데이터 센터 투자 계획 발표에 원전 및 전력기기 관련주가 상승했지만 장 후반에는 상승폭을 대부분 반납해 마감했습니다. 해외 증시입니다. 미증시는 연준의 통화정책 완화 기대감과 AI 낙관론에 연일 신고가를 경신해왔으나 시장 고평가 리스크가 부각되면서 매물이 출회됐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은 주가가 상당히 고평가된 것 같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같은 발언이 차익 실현 빌미로 작용하면서 기술주를 중심으로 낙폭이 확대됐습니다. 또한 엔비디아의 오픈 AI 대규모 투자 계획에 대한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투자 심리가 위축됐습니다. 엔비디아는 3%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마이크론은 시장 예상치를 웃돈 실적과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시간 외에서 상승했고 9월 제조업과 서비스업 PMI는 모두 둔화세를 이어갔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금리는 파월 의장의 증시 고평가 언급에 하락했고 달러는 미셸 보먼 연준 인사의 고용시장을 우려하는 비둘기파적인 발언에 약보합으로 마감했습니다. 중국 증시는 금융당국의 새로운 정책 지원책 발표 부재에 따른 실망과 최근 랠리 부담에 하락했고 유럽 증시는 명품과 풍력주 랠리에 대부분 상승 마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미국 증시는 파월 연준 의장의 시장 고평가 언급으로 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10월 KB 코어 비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상훈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가 지난달 자료에서 미국의 고용은 좀 둔화되고 물가들은 이제 좀 우려가 있으면서 미니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좀 그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부각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연준은 9월 FOMC에서 금리 인하를 재개하고 시장의 관심은 점도표로 이동할 것으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점도표에서는 이제 보셨다시피 그 해석이 좀 분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이번에 금리 인하의 성격이 이제 보험성 인하이고, 그러니까 경기가 뭐 침체나 엄청 나빠져서 내리는 인하가 아니고, 그리고 그 향후 이제 점도표 그 금리 인하 폭에 대해서 시장의 기대보다는 조금 덜한 이제 매파적 인하 성격이 우세하다라는 의견이 좀 많은 가운데 유동성이 이제 풀릴 것이라는 기대 등으로 주요국의 증시와 금 등은 상승했지만은 채권 가격은 좀 다른 양상을 보였습니다. 장단기 금리 차가 일단 확대되면서 금리들은 많이 내려가지 못하고 좀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은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영향은 앞으로 좀 계속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저희는 고용에 이제 앞으로 계속 둔화되면서 금리가 좀 낮아질 것이다라는 이제 예상은 유지는 하지만은 채권 중에서도 초장기물 금리는 좀 내려가는 것을 제한하는 요인들도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제 그것들이 어떤 것이냐면은 당장 뭐 저희도 관세 때문에 인플레가 엄청 올라갈 것이다라고는 생각하고 하고 있지 않지만은 최근에 이슈가 되고 있는 프랑스 등의 선진국의 재정에 대한 좀 의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권 자경단 이제 이런 그 이슈가 있을 때 채권을 그 매도해서 정부나 이런 시장에 조금 경고를 주는 이제 그 채권 자경단 움직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판단입니다. 물론 장기물 금리가 급등한다면은 뭐 일드 커브 컨트롤이나 이제 QE 등으로 향후에 뭐 제어도 예상되지만 그 과정에서 금융시장 변동성 확대도 동반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주식을 중심으로 한 자산 가격 상승 전망을 유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코어 비유를 살펴봤는데 이제 주식만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특히 이제 한국 증시는 그 저달러 저유가 저금리 3조로 중장기 상승 전망을 유지를 하겠습니다. 특히나 4분기에는 증시 부양책이라든지 실적 반등, 즉 리스타킹 사이클 등의 긍정적 요인들이 가세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유럽 매크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권희진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매크로팀 권희진입니다. 재정 적자 때문에 유럽에서 좀 계속 시끌시끌한데요. 이게 단기적으로 해소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는 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좀 잡음을 낼 가능성이 높아 보이는데, 프랑스에서 대규모 시위하고 파업이 계속 이어지는 중입니다. 3분기 GDP나 고용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런 프랑스 문제가 그러면 유로존 전역으로 퍼져나갈 것이냐, 유로존 전반적인 금리의 상승으로 나타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하면 그럴 가능성은 많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에는 이게 국가에서의 채무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 단위의 이슈고, 일단 ECB가 지난 2022년에 도입을 했었던 위기 확산을 방지하는 장치가 이제 최후의 보루로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실제로 발동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게 있다라는 사실만으로도 좀 안정화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궁극적으로는 결국에는 이제 프랑스의 지급 여력이 나아져야 괜찮은 문제인데 그렇지 않으면은 ECB 역할에는 한계가 있고 프랑스 금리 불안도 좀 지속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영국 사례랑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영국도 금리가 계속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적자 문제가 아직까지도 해결이 되지 않아서 BOE가 지난주에 통화정책회의에서 QT 규모를 축소하는 걸로 발표를 했지만 지금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떨어지지 못하고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입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었던 데이터도 보면은 적자를 굉장히 크게 냈었거든요. 다시 5개월 동안 지금 팬데믹 이후에 가장 큰 적자를 기록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정부에서 기존에 전망을 하던 거에 비해서 15% 이상 많은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자가 계속해서 발생을 하는 상황에서 금리가 높기 때문에 이자 비용이 더 커지고 그 자체로 이제 적자가 더 확대되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국이 지금 신용등급이 프랑스보다 좋은데도 불구하고 금리가 훨씬 더 높은 이런 수준을 참고를 하면은 프랑스 국채 금리도 추가적으로 더 상승을 할 만한 여지가 좀 있어 보입니다. 지금 정치적인 합의가 전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시위나 파업 때문에 경제 활동이 안 좋아서 세수는 줄어들고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자 부담은 점점 커지는 이런 상황이라서 독일하고의 금리 스프레드가 추가적으로 확대될 가능성에 대해서 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유로존 내에서는 프랑스 다음으로 심각한 건 이제 벨기에가 재정 문제가 좀 있는데요. 프랑스만큼 나쁜 상황은 아니기는 하지만 다음 달 중순까지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서 합의를 맞춰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예산 관련된 뉴스에 따라서 불확실성이 좀 높아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저희 익숙하던 이 남부 유럽 같은 경우들에는 남부 유럽 국가들 지금 재정 점점 더 건전화되고 있는 중이고 그래서 최근에 신용등급이 연이어서 좀 상향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특히 이탈리아 같은 경우에는 신용등급 대비해서 여전히 금리가 좀 높은 수준에 머물러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금리가 최근에 좀 하락을 하기는 했지만 추가로 자금 유입이 더 발생을 하면서 하락 여력이 좀 더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유럽에는 이제 프랑스 전국 불안이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제 유럽의 재정 적자는 단기는 해소될 수 있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어서 꾸준히 잡음을 내며 부담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데요. 다만 프랑스의 문제가 유럽 전역으로 이제 확산될 가능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이제 보이고 그리고 국가 단위 이슈로 해결될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자세한 내용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 KTNG CEO 인베스트데이 코멘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유은혜 의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음식료 담당 류은혜입니다. KTNG 자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일 KTNG는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좀 주목할 만한 내용은 2,6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니코틴 파우치 신사업 전략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ASP 상승, 그리고 수량 증가가 동반된 글로벌 CC 사업의 성장 지속 가능성과 수익성 개선, 주주 환원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 등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사주 매입 소각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대상 주식 수는 주식 총수 대비 1.5% 수준이고요. 자사주 취득은 오늘부터 진행될 예정입니다. 연내 마무리될 예정인 을지로 타워 그리고 남대문 메리어트 호텔 매각을 감안한 규모고요. 연말 기준 비핵심 자산 유동화를 통한 현금 창출 진행률은 기존 계획 대비 50%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이번 자사주 매입 및 소각을 반영했을 때 2025년 누적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금액은 5,600억 원으로 전년도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이에 따라 2025년 총 주주 환원율도 100%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KTNG는 미국 알트리아사와 함께 북유럽 니코틴 파우치 기업인 ASF 공동 인수를 발표를 했습니다. 인수 구조는 KTNG가 지분을 출자해 설립된 SPC가 ASF 지분을 인수하고 해당 SPC 지분의 일부를 미국 알트리아사가 인수하는 구조입니다. 지분 구조는 KTNG 51%, 알트리아 49%고요. KTNG의 실질 투자 금액은 1,605억 원입니다. 조금 아쉬운 점은 SPC는 공동기업 투자로 분류되어 연결 대상은 아닌 점입니다. ASF의 니코틴 파우치 브랜드 룹의 주요 시장은 북유럽으로 국가별 MS가 좀 상황입니다. 기존 업체 인수를 통해 고성장 중인 니코틴 파우치 카테고리에 빠르게 진입한 점이 긍정적이고요.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니코틴 파우치 최대 시장인 미국으로의 진출도 기대됩니다. 전일 종가 기준 KTNG의 12개월 포워드 기준 PE는 15배로 글로벌 PE의 15.5배에 근접했고요. 그리고 PMI의 20배 대비 디스카운트도 25%까지 축소됐습니다. 과거 글로벌 피어 대비 디스카운트 요인이었던 낮은 해외 사업 비중, 낮은 배당 성향, 그리고 차세대 성장 동력 부족이 해소되는 구간이라는 판단입니다. 현재 펀더멘탈이 견고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런 펀더멘탈은 결국 주주환원 확대 그리고 내재 가치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전일 그 KTNG가 CEO 인베스터 데이를 개최를 했습니다. 그 주목할 만한 내용은 2,600억 원 규모의 신규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그리고 니코틴 파우치 신사업 전략, 글로벌 사업의 성장 지속 가능성, 그리고 수익성 개선과 주주 환원에 대한 경영진의 강한 자신감을 확인할 수 있었던 그런 자리라고 합니다. 네, 다음은 Y솔 3분기 실적 프리뷰 들어보겠습니다. 이창민 위원님. 아이들에서 이창민입니다. 와이솔 투자 의견 홀드로 하향하고요. 그 주가도 기존 9,000원에서 6,000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중국향 실적 부진 흐름 장기화 조짐을 고려했고요. 3분기 영업적자 47억 원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절적 영향으로 삼성전자 향은 2분기 대비 반등을 했는데 폴더블폰 신제품 출시 등으로 통신모듈 출하가 삼성향으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반면 이제 중국향이 매출 비중 40%인데 이쪽의 실적 부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오포나 비보, 샤오미 등의 스마트폰에 RF 필터 공급하고 있는데 내수 업체들과 경쟁이 심화되면서 통신 모듈이 판가 하락, 수익성 악화 흐름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기 반등 가능성 제한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전사 영업 적자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고요. 올해 연간 영업적 397억 원 추정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향은 나쁘지 않지만 이제 추가적인 업사이드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중국향 부진을 메우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자체적인 극복이 어려운 중국향 같은 경우는 결국 매출처 다변화를 통해서 극복이 필요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는데 전장용 통신 모듈 같은 경우는 매출 비중이 현재 5%지만 높은 성장세와 뛰어난 수익성 보이고 있어서 이제 내년 하반기에는 분기 기준 흑자 달성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와이솔 그 투자 의견을 홀드로 그리고 목표 주가도 9,000원에서 6,000원으로 이제 하향 조정하겠습니다. 중국향 실적 부진 흐름이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네, 다음은 북미 원전 탐방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장문준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건설 담당 장문준 연구원입니다. 저희 6개월 만에 미국 북미를 다녀왔고요. 이번에 저희가 지난 3월에 작성했던 자료는 SMR에 조금 포커스를 맞춰서 미국 기업들 만나고 작성했던 자료라고 하면 이번에는 조금 더 범위를 SMR에 국한하지 않고 원전 전체로 넓혀서 기업들을 좀 만나고 임플리케이션을 좀 찾고자 했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작성한 자료는 우라늄 공급사로 좀 많이 알려져 있는 카메코라는 기업을 고요. 카메코의 경우에는 세계 최대의 규모, 이제 정확히는 2위권 우라늄 생산자이자 공급사 중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글로벌 우라늄 생산 시장 점유율을 좀 보실 수가 있는데, 원래는 우라늄이 메인 사업이기 때문에 주가 자체가 우라늄 가격이랑 상당히 연관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커모디티 주식으로 좀 많이 알려졌던 기업인데요. 한 1년 전부터 이 코모디티 가격하고 상관없이 주가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떤 이유일까라고 했을 때, 이 사업 구조가 변하고 있는 부분들,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존에는 우라늄 가격 변동에 민감하게 노출된 사업이었었는데 저희가 많이 알고 있는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을 인수하면서 원전 밸류체인 전반으로 확장을 되고 있는 기업입니다. 이런 내용들 때문에 최근에 시가총액이 하나 기준으로 50조 원을 좀 돌파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왜 카메코가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글로벌 원전 시장에서는 풀스택, 광산, 전환, 농축, 연료제조, 원자로 기술까지 가진 회사가 러시아의 로사톰, 중국의 CNCC, 프랑스의 EDF 프라마토메 밖에는 없습니다. 모두 국영 메이저 기업인데 민간 기업 중에 이런 사례가 거의 없는데 카메코가 웨스팅하우스를 인수하면서 원전 전주기 기업으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회사가 어떻게 시장을 바라보는지가 전체 원전 시장에 되게 객관적인 뷰를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가 약 3개월 정도의 시간을 걸쳐서 이 미팅을 어레인지해서 다녀왔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보는 원전 업사이클은 그냥 올해 나타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2, 3년 전부터 꾸준한 변화가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책적 지원이 강화되면서 올해 두드러져 보인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회사가 중요하게 보는 부분들은 금융이 연결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실제 돈이 투입되는 쪽들에서 움직임이 있다라는 것이고 상당히 듀러블한 내구성이 있는 흐름일 것이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저희가 제일 재미있게 좀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어떤 거냐면 이번에 원전 르네상스가 시행착오 없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 연속적이고 반복적인 프로젝트 진행이라는 겁니다. 과거처럼 한두 기 짓고 멈추는 방식으로는 규모의 경제랑 학습 효과가 누적될 수가 없고 계속 실패할 가능성이 높은데 왜 중국이 성공했느냐를 봐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고요. 중국은 그 탈원전 기적 속에서 계속 원전을 지으면서 성공 확률을 높였습니다. 이번 사이클에서 서구권도 유사한 방식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카메코의 입장이었고 미국이 2030년까지 최소 10개의 FID를 추진하겠다고 한 것도 이 맥락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상당히 인상 깊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과 일본의 공급망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 역시 강조를 했고요. 자세한 내용은 리포트가 한 40페이지 정도 되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 세계 최대 규모의 우라늄 생산이자 공급사 중 하나인 카메코를 이제 다녀왔는데요. 이제 이 카메코라는 기업은 과거에 이제 우라늄 가격 변동에 따라서 이제 민감하게 노출되었는데 사업 구조가 최근에 웨스팅하우스라든지 글로벌 레이저 인리치먼트 지분 인수를 통해서 원전 밸류체인 전반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 카메코는 원전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보다 넓은 시각으로 공유해 줄 수 있는 가장 적합한 기업이라는 그런 정문준 의원의 코멘트였습니다. 네, 다음은 지주회사 업데이트 보고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박건영 의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건영입니다. 신정부 출범 이후에 상법 개정이 속도감을 있게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일단 1차 개정안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안이 지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서 공포가 되었고요. 집중투표제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3차 개정안으로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주목이 되고 있는데요. 결국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 그리고 기존에 보유한 자사주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6월 3일 이후에 발의된 의원안은 총 5건 정도로 파악이 되고요. 결국 모두 범위는 신규 그리고 기존 모두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을 원칙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안별로 소각 시한 그리고 예외 인정 범위, 승인 절차 이 세 가지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이 안을 바탕으로 저희 지주회사가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를 좀 고민을 해보면 첫 번째 소각하는 방법이 있고요. 두 번째 처분이 있고 세 번째가 임직원 보상용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여기서 임직원 보상이란 스톡 그랜트나 스톡 옵션 등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12와 같은 종류 주식을 발행해서 그거에 대한 전환 대가로 활용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결론은 저희는 뭐 한 가지 방법을 선택하는 극단적인 사례는 드물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현실적으로는 이 네 가지 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배치를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현재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보는 대규모 기업 집단 내 상장 일반 지주회사 중에 34개 중에 30개가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 중에 8개 지주회사가 자사주 관련해서 정책이 도입되기 이전에 공식적으로 대응에 나섰습니다. 5건 정도의 소각이 있었고 그리고 4건 정도의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국 앞서 말씀드린 대로 소각 처분 그리고 뭐 임직원 보상 그리고 나머지 종류식 발행 이런 형태로 활용이 될 것 같고요. 주가가 제일 잘 가는 회사의 경우에는 임직원 보상이나 아니면 소각과 같은 주주 가치 제고랑 직결되는 자사주 활용이 제일 주가가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 신정부의 상법 개정이 속도감 있게 추진되고 있는데요. 이미 이제 3차 개정안 핵심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입니다. 그래서 기업이 취득한 자사주를 의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인데 신규 취득뿐만 아니라 기존 보유분 자사주까지 소각하도록 하는 동일한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각 법안별로 소각 시한이라든지 예외 인정 범위가 있습니다. 반면에 임직원에 대한 성과 보상 등에 대한 사용할 자사주는 예외적으로 소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그런 조항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레포트를 참조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월 24일 리서치 모닝미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